저 멀리 희미하게 번지는 불빛 그곳이 자유의 땅일까 아니면 죽음일까? 어머니의 숨죽인 기침, 아이들의 굶주린 눈빛. 그 속에서 지은은 결심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 왜 지은은 이토록 애타게 절규하는 걸까요? 사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시청료 대신 구독, 좋아요 받을게요. 꼭 눌러주세요. 저는 그날 밤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방 안가득 울려 퍼졌어요. 피 섞인 가래를 손수건에 뱉어내시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은아,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달래려 하셨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번엔 정말 위험하다는 걸 말입니다. 3년 전 암 수술 이후 한동안 괜찮으셨는데 다시 재발하신 거였어요.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몰래 읽어봤습니다. 의사가 써놓은 글씨가 선명했어요. 수술이 필요하고 항암 치료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약간만 해도 몇 달치 생활비와 맞먹었죠. 우리 집 살림은 이미 바닥이었습니다. 남편이 사라진 지 2년이 넘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일을 나간다고 하더니 그냥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강제 수용소에 끌려갔을 거라고 수군거렸죠. 확실한 건 아무도 몰랐어요. 엄마, 민수 학교에서 또 전화 왔어요. 딸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들 민수는 고급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학비를 못 내서 퇴학 위기에 몰려 있었어요. 선생님이 이번 주까지 내지 못하면 어쩔 수 없다고 하셨다죠. 그날 저녁 저는 장마당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몰래 집에 있던 귀중품들을 챙겨서 말이에요. 결혼 반지, 어머니의 금반지, 그리고 남편이 남겨둔 시계까지. 팔 수 있는 건 다 가져갔습니다. 장마당 상인들은 제 사정을 뻔히 알고 있는 듯 했어요.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르더군요. 이거 금이 맞나? 요즘 가짜가 너무 많아서. 시계도 고장났네. 이런 걸로 얼마나 받으려고 그래? 결국 제가 생각했던 것의 절반도 안 되는 돈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어머니 약간 며칠치밖에 안 됐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삼촌이 찾아오신 거죠. 지은아, 얼굴이 왜 그러냐? 삼촌은 저희 집 사정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무거운 표정으로 제 옆에 앉으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혹시 정민이 소식 알고 싶지 않냐? 정민이는 제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삼촌, 무슨 말씀이세요? 남조선에 가면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 거기서 찾는 사람들이 있더라. 삼촌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저는 곧바로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너무 위험한 이야기였어요.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었나요? 위험해요, 삼촌. 위험하긴 하지. 하지만 이대로 있으면 어머니도 민수도 다 잃게 될 거 아니냐.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기침 소리, 민수의 퇴학 통지서, 그리고 삼촌의 말씀이 머릿속에서 뱅뱅 돌았어요. 새벽 4시쯤 되어서야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이들을 깨워 거실로 불렀어요. 어머니도 나오셨죠. 엄마, 민수야, 수진아. 엄마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어요. 우리 여기를 떠나자. 아이들은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제 의도를 알아챘죠.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지은아, 그건 너무 위험해. 어머니, 이대로 있으면 우리 모두 죽어요. 정민이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고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민수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도 가고 싶어요. 여기선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수진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결국 동의하셨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의 운명이 결정된 밤이었습니다. 결심을 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삼촌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엔 낯선 사람을 데리고 오셨어요. 25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지은아, 이분이 순양이야. 너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지. 순양은 생각보다 어려 보였어요. 처음 브로커를 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눈빛만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뭔가 깊은 상처를 간직한 사람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순양입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말투도 점잖았어요. 다른 브로커들과는 확실히 달라 보였죠. 삼촌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순양, 우리 지은이네 사정은 다 얘기해줬으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 압록강 쪽으로 가야 합니다. 제가 아는 경로가 있어요. 순양의 말에 삼촌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지, 요즘 그쪽은 너무 위험해. 경비가 삼엄하다고 하더라. 하지만 다른 길은 더 멀고 위험합니다. 가족 단위로 움직이기엔 압록강이 최선이에요. 둘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돈은 얼마나 필요한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양이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한 사람당 500달러입니다. 네 분이니까 총 2000달러죠. 삼촌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다른 브로커들은 절반도 안 받는다고 하더라. 삼촌, 제가 처음이라서 경험이 부족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보장할 수 있어요. 저도 가족을 잃어봤거든요. 순양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습니다. 뭔가 아픈 기억이 있는 것 같았어요. 가족을 잃었다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순양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3년 전에 부모님과 여동생을 모시고 탈출을 시도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저만 살아남았어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순양의 표정에서 깊은 슬픔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제서야 저는 이 사람을 믿어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촌도 마음이 누그러진 것 같았어요. 그래, 미안하다.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괜찮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절대 실패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돈을 조금 더 받는 거예요. 더 안전한 경로를 이용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우리는 계속 논의했습니다. 언제 출발할지,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말이에요. 순양은 생각보다 꼼꼼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출발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몸을 최대한 가볍게 만드세요. 짐은 정말 필요한 것만 가져가야 해요. 어머니 약은 어떻게 하죠? 최소한의 약만 가져가세요. 너무 많으면 수상하게 여길 수 있어요. 모든 게 막막했습니다. 2000달러는 저희에게 천문학적인 돈이었어요. 집을 팔아도 그 돈이 나올까 싶었죠. 순양이 제 표정을 읽었는지 말했습니다. 일단 절반만 미리 주시고 나머지는 성공한 후에 주셔도 됩니다. 정말요? 네. 저는 여러분이 무사히 건너가는 게 더 중요해요. 삼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자. 내가 돈 구하는 걸 도와줄게. 순양이 돌아간 후 저희는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약을 구하고 아이들 학교에 그럴듯한 핑계를 대야 했어요. 모든 게 조심스러웠습니다. 이웃들이 수상하게 여기면 안 되니까요. 평소와 똑같이 생활하면서 몰래 준비해야 했습니다.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엄마, 정말 괜찮을까요?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괜찮을 거야. 우리 모두 함께 조심하면 돼. 하지만 솔직히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어머니 병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고 돈은 바닥났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다가왔어요. 순양이 약속한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더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준비되셨나요? 이제 정말 시작입니다. 그날 밤 10시 우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순양이 미리 정해준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어머니는 기침을 참으려고 애쓰셨고 아이들은 긴장한 나머지 말이 없었습니다. 조용히 걸어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순양의 지시에 따라 우리는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가방 하나씩만 들고 나왔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만 챙겼죠. 1시간 정도 걸어가니 낡은 트럭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순양이 운전기사와 뭔가 얘기를 나누더니 우리를 부르더군요. 어서 타세요. 국경까지 2차로 갑니다. 트럭 짐칸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타고 있었어요. 중년 여성 한 분과 그 딸로 보이는 젊은 여자, 그리고 나이든 남자 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중년 여성의 차림새가 남달랐어요.
옷도 고급스럽고 손목시계도 반짝거렸습니다. 평양 출신 상류층 같아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이수경입니다. 그 여성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말투에서 교양이 느껴졌어요. 딸은 20살 정도 되어 보였는데 어머니만큼 고상하진 않았지만 역시 잘 자란 티가 났습니다. 지은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저도 정중하게 인사했죠. 하지만 왠지 불편한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와는 너무 다른 처지의 사람들 같았거든요.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비포장도로라 차가 심하게 흔들렸어요. 어머니가 기침을 하시자 이수경이 물을 건네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는 애써 미소를 지으셨어요. 하지만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2시간 정도 달리니 트럭이 멈췄습니다. 순양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여기서 내려서 걸어가야 합니다. 국경까지 1시간 정도 걸려요. 우리는 모두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앞으로는 산길이었어요. 달빛만이 우리를 비춰주고 있었죠. 걷기 시작한 지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수경이 갑자기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식으로 걸어가야 하나요?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 참으세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딸이 달래려 했지만 이수경은 계속 투덜거렸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 거죠? 돈도 충분히 냈는데. 순간 저는 화가 났어요. 우리는 정말 절박해서 이 길을 택한 건데 저 사람은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이수경 씨, 모두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조용히 해주세요. 뭐라고요? 당신이 뭔데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이수경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순양이 급히 달려와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조용히 하세요. 경비대가 순찰 돌고 있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저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어요. 여러 개의 불빛이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큰일 났어요. 모두 숨으세요. 순양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근처 바위 뒤로 몸을 숨겼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거기 누구야? 나와. 경비대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날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경비대원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왔어요. 이젠 정말 들킬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이수경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여기 있어요. 우리는 모두 깜짝 놀랐어요. 이수경이 자수하는 건가 싶었죠. 하지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저는 평양에서 온 김정숙입니다. 중요한 임무를 띠고 이곳에 왔어요. 이수경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경비대장이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임무? 무슨 임무 말이오? 그건 기밀입니다. 이 문서를 보세요. 이수경이 뭔가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경비대장이 손전등으로 비춰보더니 표정이 바뀌었어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셨나요? 수상한 사람들 말이에요. 아니요,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럼 계속 순찰하세요. 저는 임무를 계속 수행하겠습니다. 경비대원들이 다른 쪽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한참 후에야 몸을 일으킬 수 있었어요. 이수경 씨, 어떻게 그런 걸? 나중에 얘기해요. 지금은 빨리 가야죠. 이수경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까지의 투정꾸러기 같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냉정하고 결단력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드디어 국경이 보였어요. 압록강이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기가 중국이에요. 이제 강을 건너기만 하면 됩니다. 순양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니 정말로 다른 세상 같았어요. 자유가 저기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해시태그 챕터 4. 폭풍 우 속 생존 가족의 위기. 압록강가에 도착했을 때 작은 목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양이 미리 준비해둔 거였어요. 배는 생각보다 낡아 보였지만 어쩔 수 없었죠. 모두 조심해서 타세요. 강 한가운데까지만 가면 됩니다. 순양이 먼저 배에 올라 우리를 도와줬어요. 어머니를 부축해서 태우는데 손이 차가웠습니다.
열이 나시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걱정 마라.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약도 떨어져 가고 있었어요. 이수경과 그 딸도 배에 탔습니다. 아까의 당당했던 모습과 달리 이수경은 다시 불안해 보였어요. 이 배가 안전한가요? 너무 낡아 보이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용해 본 배예요. 순양이 대답했지만 저도 사실 걱정이었어요. 배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계속 났거든요. 배가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기 시작했어요.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은데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천둥 소리가 들려왔어요. 곧이어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몸을 낮추세요. 순양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심하게 흔들렸어요.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물을 퍼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들어오는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아, 이런. 순양이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배의 바닥에 구멍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배가 가라앉을 것 같아요. 이수경의 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배가 점점 가라앉고 있었어요. 모두 침착하세요. 제가 뭔가 방법을 찾아보겠어요. 순양이 배 이곳저곳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더니 자기 옷을 벗어서 구멍을 막기 시작했어요. 이거라도 해야죠. 시간을 좀 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물은 계속 들어오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수진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수진아, 수진아. 저는 미친 듯이 딸을 찾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수진이가 어디 갔어요? 아까까지 여기 있었는데. 민수도 당황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물속에서 손이 하나 올라오는 게 보였어요. 저기요. 수진이가 물에 빠졌어요. 저는 곧바로 물에 뛰어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순양이 저를 막았어요.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제가 갈게요. 아니에요. 제 딸이에요. 그때 이수경이 나섰습니다. 제가 수영을 잘해요. 함께 가죠. 이수경이 옷을 벗더니 물에 뛰어들었어요. 순양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저는 배에서 애타게 기다렸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고 계셨습니다. 괜찮을 거야, 지은아. 수진이는 용감한 아이니까. 몇 분이 지나자 이수경이 수진이를 안고 나타났습니다. 순양도 옆에서 돕고 있었어요. 수진아. 저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수진이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차가운 물을 많이 마신 것 같았습니다. 인공호흡을 해야 해요. 이수경이 급히 말했습니다. 저는 배운 적이 없어서 어쩔 줄 몰랐어요. 제가 할게요. 이수경이 수진이에게 인공호흡을 시작했습니다. 한참 후에 수진이가 기침을 하며 물을 토해냈어요. 엄마. 수진아, 괜찮니? 엄마가 여기 있어. 딸이 의식을 되찾자 저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정말 잃을 뻔했어요. 고맙습니다, 이수경 씨. 정말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당연한 거죠. 이수경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아까까지 불평만 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 사이 순양이 배를 고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구멍을 막는 데 성공했어요. 이제 빨리 가야 해요. 더 늦으면 정말 위험해집니다. 우리는 서둘러 강을 건넜습니다. 폭풍우는 점점 잦아들고 있었어요. 마침내 중국 땅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깐이었어요. 이제 진짜 여행이 시작이었으니까요. 모두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순양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진심으로 고마웠어요. 정말 위험한 순간에 우리를 구해줬거든요. 순양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괜찮습니다. 저도 가족을 지키지 못했던 경험이 있어서요. 이번에는 꼭 성공하고 싶었어요. 그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우리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있었어요. 수진이를 안고 있으니 따뜻했습니다.
딸을 잃을 뻔한 순간을 생각하니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우리는 살아있었고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해시태그 챕터 5. 추격자와의 치열한 도주.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지 2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우리는 순양이 알려준 안전가옥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수진이는 제 등에 엎여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쉴 수 있어요. 순양이 말했지만 모두 지쳐 보였어요. 특히 어머니는 열이 더 심해지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이수경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잠깐만요. 저기 불빛이 보여요. 저 멀리서 여러 개의 손전등이 우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중국 공안이었어요. 큰일 났어요. 벌써 추격이 시작됐나 봐요. 순양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우리는 급히 근처 숲으로 몸을 숨겼어요. 이상해요. 보통은 이렇게 빨리 오지 않는데. 순양이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었어요. 바로 그때 이수경이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땅에 묻기 시작한 거예요. 뭘 하고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수경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냥. 필요 없는 물건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게 금덩어리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게 보였거든요. 설마 그것 때문에 추격자들이 온 거예요? 제 말에 이수경이 머뭇거렸습니다. 사실을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이수경 씨,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 모두 위험에 처했잖아요. 저는 그냥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가져온 거예요. 얼마나 가져왔는데요? 순양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이수경이 작은 소리로 대답했어요. 금괴 10개 정도요. 우리는 모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정도면 엄청난 거였어요. 그런 걸 들고 다니면 당연히 눈에 띌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군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다 위험해졌어요. 제가 화를 내자 이수경도 맞섰습니다. 그럼 당신은 뭐예요? 돈도 제대로 못 내면서 왜 따라왔어요? 뭐라고요? 순간 머리가 확 달아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급 타령을 하다니요. 그만해요, 둘 다. 순양이 우리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추격자들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이래서는 안 돼요. 제가 나가겠습니다. 순양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놀랐어요. 무슨 소리예요? 혼자 나가서 뭘 하려고요? 저를 체포하게 하겠어요. 그 사이에 여러분은 도망가세요. 안 돼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돼요? 저는 순양을 붙잡았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때문에 희생할 순 없었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혼자니까 어떻게든 빠져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가족이 있잖아요. 순양의 눈에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가족을 잃었던 아픔이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았어요. 순양 씨, 안 돼요.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순양이 봤더니 표정이 밝아졌어요. 삼촌이에요. 어떻게 여기를 알고. 지은아, 너희 괜찮냐? 내가 지금 가고 있다. 삼촌의 목소리였습니다. 정말 반가웠어요. 삼촌,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순양이 미리 연락처를 줬었거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말이야. 삼촌은 이미 계획을 세워두셨던 거였어요. 정말 신중한 분이셨습니다. 지금 트럭으로 가고 있다. 10분만 버텨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10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바로 그때 이수경이 일어섰습니다. 제가 시간을 벌게요. 뭘 하시려고요? 제가 가진 서류로 그들을 속여보겠어요. 아까 국경에서 했던 것처럼요. 이수경이 당당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정말 대담한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수경이 공안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특별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공안들이 서류를 확인하는 동안 우리는 숨죽이고 기다렸어요. 그때 한 명의 공안이 말했습니다. 김정민이라는 사람 아세요? 2년 전에 여기서 체포된 사람 말이에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김정민은 제 남편 이름이었어요. 그 사람이 계속 가족을 찾고 있다고 하더군요. 지은이와 민수, 수진이라는 이름을 말하면서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여기서 체포됐다니요.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어요? 이수경이 기지를 발휘해서 물었습니다. 수용소에 있죠. 탈북자들이 다 거기로 가니까요. 바로 그때 삼촌의 트럭이 나타났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어서 타요. 우리는 모두 트럭에 뛰어 올랐습니다. 이수경도 무사히 돌아왔어요. 트럭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남편 소식에 충격을 받은 상태였어요.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적이었습니다. 괜찮아, 지은아. 이제 희망이 생겼잖아. 삼촌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챕터 6. 남한 도착 혼란과 눈물. 중국에서 보낸 한 달이 지나고 드디어 남한에 도착했습니다. 하나원이라는 곳이었어요. 정착지원 사무소라고 하더군요. 문을 들어서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정말 여기가 남한인가요? 수진이가 제 손을 꽉 잡고 물었어요.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난 2달간 겪었던 일들이 꿈만 같았거든요. 하나원 직원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젊은 여성이었는데 표정이 참 따뜻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은 씨 가족이시죠?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살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수경도 옆에 서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헤어질 때 마지막 인사를 나누지 못했는데 같은 시기에 도착한 거였어요. 지은 씨, 정말 반가워요. 이수경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전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수경 씨도 무사히 도착하셨네요. 다 당신 덕분이에요. 그때 수진이 구할 때 정말 고마웠어요. 이수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중국에서 함께 고생하면서 많은 것이 변했나 봐요. 우리는 각자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비록 작은 방이었지만 정말 깨끗했어요. 침대도 있고 책상도 있었습니다. 꿈만 같았죠. 엄마, 여기 화장실에 휴지가 있어요. 민수가 신기해하며 소리쳤습니다. 북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거든요. 어머니는 침대에 누우시더니 한숨을 크게 쉬셨어요. 드디어 편히 잘 수 있겠구나. 중국에서 한 달 동안 제대로 쉬지 못하셨거든요. 병도 악화됐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치료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였어요. 카드 사용법, 지하철 타는 법, 심지어 쓰레기 버리는 방법까지 배웠습니다. 여기서는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려야 해요.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너무 복잡했어요. 플라스틱, 종이, 음식물 쓰레기를 다 따로 버린다니요. 수진이는 빨리 적응하는 편이었습니다. 다른 탈북 청소년들과 금세 친해졌어요. 엄마, 여기 애들이 저한테 친절해요. 말투는 좀 이상하지만요. 그래? 다행이다. 하지만 민수는 힘들어했습니다. 이미 20살이었는데 모든 게 낯설었거든요. 엄마, 저 정말 여기서 살 수 있을까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괜찮을 거야.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면 돼. 그래도 저는 희망적이었어요. 어쨌든 자유로운 곳에 왔으니까요. 일주일 후 이수경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지은 씨, 저 사업 계획이 있어요. 사업이요? 네. 중국 음식점을 하려고 해요. 제가 중국에 있으면서 배운 게 있거든요. 이수경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벌써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으니까요.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 가져온 금으로 시작 자금을 마련했어요. 당신도 함께 하면 어때요? 솔직히 유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했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좀 더 생각해 볼게요. 괜찮아요.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연락해요. 이수경이 명함을 건네줬습니다. 벌써 명함까지 만들었다니 정말 빨랐어요. 그날 저녁 저는 하나원 상담사와 면담을 했습니다. 중년 남성이었는데 눈빛이 따뜻했어요. 남편 찾는 일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제가 제일 궁금한 것부터 물었습니다.
상담사가 서류를 뒤적거리더니 말했어요. 아직 확실한 정보는 없어요. 다만 중국 쪽에서 수용소에 있다는 얘기가 있긴 한데. 정말이에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계속 알아보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답답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도 생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습니다. 순양 소식도 궁금했습니다. 중국에서 헤어진 후로 연락이 없었거든요. 순양이라는 브로커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분들은 보통 계속 그 일을 하죠. 위험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순양이 무사하기를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정말 고마운 사람이었거든요. 한 달이 지나자 우리도 제법 적응이 됐어요. 수진이는 남한 친구들과 카카오톡을 하기 시작했고 민수도 컴퓨터 배우는 재미에 빠졌습니다. 어머니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면서 많이 좋아지셨어요. 지은아, 정말 잘 결정한 것 같다. 그쵸, 어머니. 우리 이제 자유예요. 창밖을 바라보니 파란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자유의 하늘이었습니다. 해시태그 챕터 7. 정착의 고통과 희망. 하나원을 나온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준 아파트에 살게 됐어요. 작지만 우리만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첫 번째 큰 문제는 언어였습니다. 같은 한국어라고 하지만 너무 달랐어요. 마트에서 물건을 사려는데 직원이 하는 말을 알아듣기 어려웠습니다. 죄송한데요, 이거 어디서 파는지 아세요? 아, 그거요? 거기 코너 돌아서 쭉 가시면 있어요. 뭔가 알아듣긴 했는데 정확히 이해가 안 됐어요. 코너가 뭔지, 쭉이라는 게 얼마나 멀리인지 감이 오지 않았거든요. 더 힘든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민수는 고급 중학교를 다시 다니게 됐는데 적응을 못했어요. 엄마, 저 그만 학교 다닐래요. 어느 날 민수가 울먹거리며 집에 왔습니다. 옷도 찢어져 있었어요. 왜? 무슨 일 있었니? 애들이 저를 탈북자라고 놀려요. 말투가 이상하다고 계속 따라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자유를 찾아왔는데 아이들이 상처받고 있었어요. 참아야지, 민수야.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민수의 성적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수학이나 과학은 그나마 따라갈 만했는데 국어와 영어는 정말 어려웠어요. 엄마, 저는 대학 못 갈 것 같아요. 민수가 체념하듯 말했습니다. 20대 초반이면 꿈도 많을 나이인데 벌써 포기하려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반면 수진이는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초급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친구들과 잘 어울렸어요. 엄마, 오늘 친구들이랑 노래방 가도 돼요? 노래방이 뭐니? 노래 부르는 곳이에요. 여기 애들은 다 가요. 수진이는 벌써 남한 문화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아이들 적응력은 정말 대단했어요. 하지만 저는 일자리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면접을 봐도 계속 떨어졌어요. 북한에서는 뭐 하셨어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은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탈북자라는 것만으로도 취업이 어려웠습니다. 결국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게 됐어요. 하루 8시간씩 일해도 월급이 많지 않았습니다. 방세와 생활비를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나마 어머니는 건강이 많이 나아지셨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니까 기침도 줄어들고 얼굴색도 좋아지셨어요. 지은아, 내가 일을 좀 해야 할 것 같다. 어머니, 아직 몸이 완전히 낫지 않으셨잖아요. 괜찮다.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 어머니도 결국 청소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말이에요. 반면 이수경은 정말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중국 음식점을 열어서 대박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지은 씨, 정말 잘 됐다고 들었어요. 어느 날 이수경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옷차림부터 달라 보였어요. 고급 브랜드를 입고 있었거든요. 축하해요. 대단하세요. 고마워요. 그런데 아직도 마음이 바뀌지 않았어요? 같이 일하면 좋을 텐데. 솔직히 유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독립적으로 살고 싶었어요.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언제든 연락해요. 저는 당신을 정말 믿어요. 이수경이 돌아간 후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같은 탈북자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도 있구나 싶었어요. 바로 그때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발신인이 순양이었어요. 지은 씨,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여전히 중국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위험하지만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은 씨 가족이 무사히 정착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 기뻐요. 삼촌님께서 안부를 전해달라고 하시네요. 모두 건강하시고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거예요. 편지를 읽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멀리서도 우리를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고마웠어요. 삼촌도 안부를 보내주셨다니 반가웠습니다. 중국에 계속 계시는 모양이었어요. 그날 밤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힘들지만 우리 조금만 더 참자. 분명 좋은 날이 올 거야. 네, 엄마. 저도 열심히 할게요. 수진이가 제일 먼저 대답했습니다.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록 어렵긴 했지만 우리는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어요. 해시태그 챕터 8. 반전과 증언, 희망의 메시지. 남한에 온 지 1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집 앞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지은 씨, 안녕하세요. 문을 열어보니 순양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표정도 밝았습니다. 순양 씨? 어떻게 여기까지? 저도 한국에 왔어요. 3개월 전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왔어요. 순양이 남한에 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들어오세요. 어떻게 된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순양이 들어와 앉더니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었어요. 너무 위험해졌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족을 도운 후에 나왔습니다. 지금은 뭘 하고 계세요? 탈북민 지원 단체에서 일해요. 제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의외였어요. 순양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니요. 그런데 지은 씨한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순양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정민이에 대한 소식인가요? 네. 정확한 정보를 확인했어요. 정민 씨는 지금 중국 선양의 난민 캠프에 있습니다. 순간 머리가 어찔했습니다. 남편이 정말 살아있다는 거였어요. 정말이에요? 확실한가요? 네.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지은 씨를 계속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군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2년 넘게 기다린 소식이었어요.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수경이었어요. 지은 씨 축하해요. 순양 씨한테 들었어요. 이수경도 순양과 연락하고 있었나 봅니다. 3사람이 다시 만나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이수경 씨 사업은 어때요?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은 씨, 이제 정말 함께 일하면 어때요? 정민 씨가 오시면 가족이 다 같이 일할 수 있잖아요. 이번에는 제대로 된 제안 같았어요. 혼자 힘들게 살기보다는 함께 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좋아요. 함께 해봐요. 이수경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 거만한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 모두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다니. 순양도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살아온 사이였거든요. 그날 저녁 가족들에게 남편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정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살아계신다고요? 수진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민수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어머니도 기뻐하셨어요. 사위를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가족이 다 모이는 거네요. 한 달 후 순양의 도움으로 남편의 한국 입국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복잡한 과정이었지만 희망이 보였어요. 그리고 또 한 달이 지났을 때 인천공항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많이 야위긴 했지만 여전히 제가 알던 그 사람이었어요. 지은아, 정말 미안해. 늦었지? 괜찮아요. 살아서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공항에서 가족들이 모두 껴안고 울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았어요. 그날 저녁 이수경과 순양 그리고 삼촌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삼촌도 지난주에 한국에 도착하셨거든요. 정말 신기하다. 우리가 다 여기서 만나게 되다니. 삼촌이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처음엔 모두 힘들었는데 지금은 각자 자리를 잡았네요. 순양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모두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희망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말하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수경이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서로를 도우며 여기까지 왔죠. 앞으로도 함께 잘해봐요. 우리는 모두 건배했습니다. 자유로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말이에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우리가 꿈꿔왔던 그 자유의 불빛들이었어요. 사연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로 응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